북한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한 남자가 남조선 드라마 한 편 덕분에 극적으로 살아 돌아왔다는 믿기 힘든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난의 행군 시절 가족을 모두 잃고 홀로 버티던 그는 남한 드라마를 몰래 봤다는 이유로 보위부에 끌려가 직결 처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죽음 앞에서 그가 떠올린 것은 다름 아닌 남한 드라마 속의 한 장면이었고 그 기억이 그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과연 그는 어떻게 죽음의 문턱에서 기적처럼 살아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제가 살던 곳은 함경북도 회령이었어요. 압록강가에 있어서 북한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한 남자가 남조선 드라마 한 편 덕분에 겨울이면 칼바람이 얼마나 매서웠는지 아시겠습니까? 뼛속까지 시려오는 추위는 그냥 기본이었지요. 고난의 행군 그때 저희 가족은 다 그렇게 갔어요. 아버지는 영양실조로, 어머니랑 어린 동생은 그저 눈 감았더랬죠. 저 혼자 깡마른 몸으로 겨우 살아남았어요. 그때 저는 20살을 갓 넘겼을까? 먹을 것이 없어 풀뿌리라도 씹어 삼키던 날들이 수두룩했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은 또 뭘 먹고 살까 그 생각뿐이었어요. 그렇게 희망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날들 속에서 어느 날 제게도 작은 변화가 찾아왔어요. 시장에서 일하던 영감님 하나가 몰래 들여온 텔레비전이었지요. 남조선에서 온 텔레비전이라고 하더군요. 처음엔 그저 신기했어요. 하지만 몇 번 몰래 가서 보게 되면서 제 삶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밤만 되면 온 집안의 불을 다 끄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앉아서 보곤 했어요. 혹시라도 빛이 새어나갈까봐, 소리가 들릴까봐, 심장이 얼마나 쿵쾅거렸는지 아시겠습니까? 보위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소리라도 들리면 바로 전원 끄고 숨죽였지요. 단속에 걸리면 그건 그냥 끝이었으니까요. 혁명사상으로 무장해야 할 인민이 자본주의 날라리 문화를 접했다고 감옥 가는 건 기본이고 심하면 처형까지도 당한다더군요. 그런데도 저는 그 드라마를 멈출 수가 없었어요. 남조선 드라마 속 세상은 제가 아는 세상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웃고 울고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먹고 사랑을 속삭이더군요. 빌딩들은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았고 길거리엔 차들이 줄지어 달렸어요. 제가 살던 회령의 흙먼지 날리는 길거리랑은 정말이지 비교할 수조차 없었죠. 배고픔에 허덕이던 제 눈에는 그저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고르는 장면 하나하나가 충격이었어요. 백화점이라는 곳에서 사람들이 옷을 고르고 카페라는 곳에서 웃으며 차를 마시는 모습은 상상도 못해본 풍경이었지요. 처음엔 그저 신기하고 저런 세상도 있구나 했어요. 하지만 보면 볼수록 제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감정들이 피어났어요. 답답함, 그리고 희망이랄까요? 저런 세상이 정말 있다면 저도 언젠가는 저곳에서 저 사람들처럼 살아보고 싶다는 막연한 꿈을 꾸게 되었어요. 제게는 그 드라마가 어둠 속 한 줄기 빛과 같았어요. 숨통을 트이게 하는 유일한 통로랄까. 고향에 두고 온 가족에 대한 그리움은 매일 밤 저를 괴롭혔지만 드라마 속 자유로운 모습들은 그 그리움마저 잠시 잊게 할 정도로 강렬했지요. 남조선 사람들은 사랑도 참 자유롭게 하더군요. 우리처럼 정해진 짝만 만나야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드라마는 저에게 단순한 오락이 아니었어요. 제가 살아가야 할 이유, 그리고 언젠가는 넘어서야 할 벽을 보여주는 그런 존재였어요. 외부 세상과 저를 이어주는 유일한 연결고리이자 삶의 마지막 끈이었던 거죠. 매일 밤 그 작은 화면 속으로 도망쳐 들어가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저 세상은 과연 저에게도 허락될 수 있는 곳일까 하고요. 그 작은 희망의 불꽃이 제 지친 눈빛을 다시 밝혀주었답니다. 그때는 몰랐지요. 그 드라마가 저를 결국 어디로 이끌게 될지, 저의 다음 걸음이 어디를 향하게 될지는요. 다만 그 빛을 향해 저는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저녁밥을 먹고 있었어요. 아시겠습니까? 옥수수죽 한 그릇에 김치 몇 조각이 전부였지만 그래도 마음만은 편안했지요. 며칠 전 새로 들여온 라디오를 틀어놓고 몰래 남조선 방송을 듣던 그 짜릿함이 아직 가슴에 남아있었거든요. 혹시라도 들킬까봐 밤늦게까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듣곤 했어요. 그게 저의 유일한 낙이자 희망이었지 뭡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그 평화로운 순간이 얼마나 짧았는지 몰라요. 쿵, 쿵. 갑자기 문을 부술 듯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아, 올 것이 왔구나 싶었죠.
저도 모르게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리더군요. 문 열어. 국가보위부다.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집안을 뒤흔들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꼼짝도 못하고 굳어버렸지 뭡니까. 그때 문득 생각났어요. 어제 리웃집 애가 저희 집 쪽을 힐끗거리는 걸 봤거든요. 애들은 말입니다. 순진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떠들어요. 제가 라디오 소리를 아주 작게 틀어놨는데 혹시 그 아이 귀에라도 들어갔나 싶어 등골이 오싹했지 뭡니까. 그 어린 것이 뭘 알겠어요? 그저 신기해서 동무들한테 이야기했을 테지요. 그게 이렇게 저의 삶을 송두리째 뒤바꿀 줄은 꿈에도 몰랐답니다. 문이 발길질에 박살나고 우악스러운 보위부원들이 들이닥쳤어요. 눈빛은 얼음장 같고 저를 보자마자 다짜고짜 목덜미를 휘어잡더군요. 네 이놈. 반동사상에 물든 개 같은 새끼. 욕설이 빗발쳤어요. 그들은 제 집을 샅샅이 뒤졌어요. 먼지 쌓인 흙벽이 발길질에 부서지고 제가 어렵사리 구했던 그 텔레비전이 보위부원 손에 들려 허공으로 던져지더군요. 쨍그랑. 둔탁한 소리와 함께 산산조각이 났어요. 저의 희망도 함께 부서지는 소리 같았지 뭡니까. 그들은 저를 쇠사슬로 꽁꽁 묶었어요. 차가운 쇠붙이가 살을 파고드는 감각이 생생해요.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고 눈앞이 캄캄해지더군요. 저는 그렇게 개처럼 질질 끌려나갔어요. 리웃집 사람들이 창문 너머로 저를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졌지만 그 누구 하나 나서서 도와줄 엄두도 못 냈을 겁니다. 저도 잘 알아요. 저의 모든 것이 꿈이고 희망이고 전부 그 순간 산산조각이 나버렸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때 저는 끝이라고 생각했지 뭡니까? 정말이지 끝이라고요. 눈을 뜨자마자 코끝을 찌르는 시멘트 냄새가 역했어요. 캄캄한 어둠 속에서 차디찬 바닥이 온몸에 온기를 빨아들이는 듯 했고요. 여기가 어딘지는 굳이 생각할 필요도 없었어요. 보위부 지하 신문실, 살아나간 사람 없다는 그 악명 높은 곳이겠지요. 벽에 기댄 채 웅크리고 있으니 온몸이 쑤시고 머리통은 깨질 듯 아팠습니다. 며칠 밤낮을 잠도 못 자고 끌려다녔으니 제정신이 아니었던 게 당연했지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철컥 하는 쇠붙이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눈이 부신 불빛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 빛 너머를 바라보았지요. 그림자 속에서 뚜벅뚜벅 걸어 들어오는 한 남자. 그의 얼굴이 불빛 아래 드러나자마자 제 심장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바로 국가보위성 고위 간부 리명철 동무였거든요. 그의 눈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어요. 그가 앉으라고 손짓한 건 아니었지만 저는 저도 모르게 몸을 움츠리고 벽에 바짝 붙어 앉았어요. 철민이 동무. 그가 나직이 제 이름을 불렀는데 그 목소리에서 싸늘한 비웃음이 느껴졌습니다. 동무는 지금 반동사상주입이라는 중대한 죄목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제 입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반동사상주입이라니 그저 배가 고파 먹을 것을 찾아 나섰을 뿐인데 그게 그렇게 큰 죄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저는 그저 고개를 떨구었지요. 민족의 배신자들에게는 오직 혁명의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무의 더러운 사상이 우리 공화국에 조금이라도 퍼지는 건 용납할 수 없어요. 리명철 동무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더니 그의 얼굴이 분노와 광기로 일그러지기 시작하더군요. 핏발선 눈으로 저를 노려보는데 마치 제가 더러운 벌레라도 되는 양혐오감이 가득했어요. 그 순간 저는 북한이라는 거대한 체제의 폭압성을 그의 얼굴에서 본 것 같았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을 거라는 걸 직감했지요. 동무에게는 더 이상 기회를 줄 수 없습니다. 수령님의 영광스러운 위협을 더럽힌 대가는 혹독해야 마땅하지요. 국가보위성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서 즉결 처형을 선고합니다. 즉결 처형. 그 단어가 제 귀에 박히는 순간 온몸의 피가 식는 것 같았어요. 머릿속이 새하얘지고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눈앞에 리명철 동무의 섬뜩한 미소와 차가운 신문실의 공기만이 저를 옥죄어 왔어요. 죽음의 그림자가 저를 통째로 집어삼키는 것 같았지요. 이대로 끝이란 말인가? 가족들 얼굴 한번 못 보고 이렇게 허무하게 삶이 끝나는 건가 하는 생각에 저는 그저 눈을 질끈 감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찬 바닥에 등짝을 붙이고 있으면 뼈마디까지 시려오는 겁니다. 벽에는 곰팡이가 검게 피어올랐고 축축한 공기가 목구멍을 타고 들어와요.
저 멀리서 감방 문 닫히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고 며칠 남지 않은 처형 날짜가 저를 옥죄는 듯했지요. 아시겠습니까? 그 차갑고 어두운 감방 안에서 저는 그저 죽음만을 기다리는 신세였어요. 고향에 두고 온 어머니, 누이 생각에 눈물이 마를 새가 없었지만 그것조차 사치 같더군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이제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때였어요.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것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한 장면이 있었지 뭡니까? 흐릿하고 희미했지만 제 의식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강렬한 기억이었어요. 제가 말입니다. 한참 전 몰래 보았던 남조선 드라마 속 한 장면이었어요. 밤늦게 동무들과 숨죽이며 봤던 그 드라마 말입니다. 그때는 그저 재미있어서 신기해서 봤던 건데 그 장면이 왜 지금에 와서 떠오르는지 저도 알 수 없었어요. 드라마 속 주인공이 위기에 처했을 때 말입니다. 적들 한가운데서 기지를 발휘해서 신분을 위장하던 장면이었습니다. 어두운 창고 같은 곳에서 그 갓나새끼가 말입니다. 죽은 사람 옷을 바꿔 입고 다른 사람 행세를 하면서 감시망을 빠져나가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는 그저 와, 참 영악한 놈이네 하고 넘겼던 일이었는데 그 그림이 제 머릿속에 박혀버린 겁니다. 감방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그 뜨거운 장면이 저를 흔들어 깨웠어요. 죽음만 기다리던 저에게 그 한 줄기 기억이 마치 썩은 동아줄처럼 느껴졌다는 거 아닙니까? 잡으면 살 것 같고 놓으면 그대로 끝날 것 같은 그런 신락 같은 희망 말입니다. 제 심장은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그래, 살아남아야 한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어. 그렇게 다짐하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였어요. 밤낮으로 그 드라마 속 장면을 되뇌고 또 되뇌었지요. 주인공이 어떻게 옷을 갈아입었는지,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사소한 부분까지 떠올리려 애썼어요. 머리가 터질 듯이 아파왔지만 희망이라는 놈은 참 독하더군요. 저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탈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 감방 안에서 오직 머릿속에 떠오른 그 기억 하나만을 붙잡고서 말입니다. 어떻게든 여기서 벗어나야 했습니다. 반드시요. 제가 처형장으로 끌려가던 그날 말입니다. 아직도 그 차가운 흙바닥의 감촉이 생생합니다. 보위부원들이 제 팔을 잡아 끄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 자꾸만 주저앉았어요. 살기 위해 발버둥 치던 몸뚱이가 결국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는구나.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지요. 제 눈앞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모두 싸늘한 눈빛으로 저를 보고 있더군요. 그들의 눈에는 동정심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저 공포와 체념만이 가득했어요. 보위부원들이 저를 처형대 앞에 세웠습니다. 제 옆에는 이미 몇몇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있었지요. 그들의 얼굴은 흙빛이었고 덜덜 떨리는 몸은 곧 쓰러질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제 심장은 목구멍까지 치솟아 올랐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어요.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보니 회색빛 구름이 잔뜩 껴서 마치 제 운명을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그때였어요. 리명철 보위부장이 성난 목소리로 제 죄목을 읊기 시작했습니다. 남조선 괴뢰들의 문화에 물들어 공화국을 배신하고 탈북을 획책한 역적. 그런 소리들이 제 귀에 박혔습니다. 그 순간 문득 남조선 드라마에서 보았던 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위기에 처한 주인공이 기지를 발휘해 상황을 역전시키던 장면 말입니다. 그래, 이거라도 해봐야지. 죽어도 그냥 죽을 수는 없어. 제 심장이 다시 뜨겁게 요동쳤습니다. 처형을 집행하려는 보위부원들이 총을 겨누려는 찰나, 저는 온 힘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잠깐! 이 모든 건 함정입니다. 저는 보위부의 내부 협조자입니다. 리명철 동지의 명령으로 움직인 겁니다. 제 말이 떨어지자마자 처형장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리명철 보위부장에게로 향했지요. 보위부원들도 서로 눈치를 보며 수군대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내부 협조자라고? 혼란스러운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리명철 보위부장은 처음에는 당황한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러나 이내 제 의도를 알아차렸는지 그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이 역적놈이 무슨 헛소리냐? 당장 총살시켜. 그는 경노하며 소리쳤지만 이미 보위부원들 사이에서는 의혹의 시선이 돌고 있었어요.
제가 너무도 확신에 찬 목소리로 그것도 리명철 동지의 명령이라고 콕 집어 말했으니까요. 그 찰나의 혼란, 그게 바로 제가 기다리던 기회였습니다. 보위부원들이 총구를 겨누는 것을 잠시 망설이는 그 짧은 순간, 저는 있는 힘을 다해 몸을 비틀었습니다. 저를 잡고 있던 보위부원들의 소나귀에서 빠져나와 마치 미친 사람처럼 사람들 사이로 뛰어들었습니다. 길을 비켜라. 이건 다 리명철 동지의 지시란 말이다. 저는 계속해서 소리치며 사람들을 해치고 달렸습니다. 갑작스러운 제 행동에 군중은 물론 보위부원들까지 우왕좌왕했습니다. 몇몇 보위부원들이 저를 쫓아왔지만 저는 이미 처형장을 벗어나 어두운 숲속으로 몸을 던진 뒤였습니다. 나뭇가지에 얼굴이 긁히고 발이 삐끗해도 멈출 수 없었어요. 심장이 터질 듯이 뛰고 폐가 찢어질 듯 아팠지만 오직 살아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그 필사적인 도주 속에서 저는 고향에 두고 온 가족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의 얼굴을 다시 보기 위해서라도 저는 반드시 살아야 했습니다. 숲속 깊숙이 들어가면서 뒤를 돌아보니 처형장의 불빛이 점점 희미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직 완전히 안전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겨우 진정한 탈출의 첫걸음을 뗀 것이라는 것을요. 보위부 놈들은 정말이지 끈질겼어요. 제 발자국을 그림자처럼 쫓아오는데 온몸에 피가 마르는 것 같았어요. 밤낮 없이 걷고 또 걸었지요. 깡마른 몸뚱이를 이끌고요. 살이 얼마나 빠졌는지 제 뼈가 다 도드라져 보였을 겁니다. 거울을 볼 새도 없었지만 손으로 만져보면 알 수 있었어요. 산길은 험하고 바람은 살을 에이는 듯 차가웠어요. 북풍이 불어 닥치면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지요. 굶주림은 또 어떻고요. 며칠을 강냉이 부스러기 한 줌으로 버티고 나면 머리가 핑 돌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기 일쑤였습니다. 그래도 주저앉을 수는 없었어요. 놈들이 쫓아오고 있으니 말입니다. 뒤를 돌아보면 금방이라도 보위부 요원들의 시커먼 그림자가 나타날 것만 같았지요. 그럴 때마다 저는 제 아내와 아이들 얼굴을 떠올렸어요. 고향 집에 두고 온 그 어린 것들. 제가 이렇게 도망치고 있다는 걸 알면 얼마나 가슴 아파할까요? 하지만 제가 여기서 멈추면 영영 그 아이들을 다시 볼 수 없을 거라는 생각에 다시 발을 뗐습니다. 자유, 그 두 글자가 제 심장을 두드렸어요. 이 지옥 같은 땅을 벗어나야만 언젠가 제 가족들을 데려올 수 있다는 희망 하나로 버텼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희망 하나가 저를 살게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며칠 밤낮을 걷고 또 걸어 마침내 두만강 접경 지역에 다다랐습니다. 삭막한 산들이 이어지고 곳곳에 국경경비대 초소가 보였어요. 숨을 죽이고 밤에만 움직였지요. 약속된 장소에 이르자 어둠 속에서 희미한 인형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암흑 브로커였어요. 저는 그에게 제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돈뭉치를 건네며 제발 자신을 건너게 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는 돈을 확인하고는 무심한 눈으로 저를 훑어봤어요. 마치 제가 짐짝이라도 되는 양말입니다. 뒤에 따라붙는 놈들은 알아서 처리해야 해. 난 여기까지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얼어붙은 강물처럼 냉랭했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저는 다시 심장이 철렁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보위부 놈들이 여기까지 쫓아온 겁니다. 저는 있는 힘을 다해 달렸습니다. 브로커가 알려준 길을 따라 어둠 속을 헤쳐나갔지요. 나무 뿌리에 걸려 넘어지고 돌멩이에 발이 찢어져도 고통을 느낄 새가 없었어요. 오직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뒤에서는 놈들의 고함 소리가 점점 가까워져 왔고요.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 달리다 보니 저 멀리 희미하게 빛나는 하얀 얼음판이 보였습니다. 바로 두만강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얼어붙은 강물 위로 희뿌연 안개가 피어오르고 있었지요. 강 건너편으로는 희미하게 불빛이 깜빡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자유의 땅이 저기 저 불빛 너머에 있다는 생각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 얼어붙은 강을 건너야 한다는 두려움이 온몸을 덮쳤습니다. 추격자들의 발소리가 등 뒤에서 더욱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